여러분 잘들 쉬셨나요? 자, 이제 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발생되는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처분, 즉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 두 가지가 있는데,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내가 적금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품, 이러한 주식, 채권, 적금, 예금, 자, 이러한 것들을 보유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 배당 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이자 배당 소득, 금융소득이라고 보유에 따른 소득은 금융소득과 이 주식, 채권, 자,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양도소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금융상품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크게 금융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융소득이라는 것은 금융상품에서 발생되는 이자와 배당소득인데, 자,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 거죠. 자, 그래서 소득세로 14%, 자, 그 다음에 지방세 1.4%에서 15.4%의 세율로, 자,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15.4%로 원천징수를 하고, 만약에 이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된다. 자, 그렇다 그러면 그 해당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 즉 다른 근로소득이라든지 다른 사업소득이라든지 다른 연금소득이 있을 때, 자, 그러한 소득과 합산해서 일반세율로 다시 과세가 되는, 자, 그러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부터 이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 자,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이자소득과 관련된, 즉 금융상품을 보유함으로써 발생되는 금융소득, 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자, 비교적 단순한 과세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이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과세는 주식의 소유자가 대주주냐 소액주주냐, 자, 그리고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등록이 돼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상장 주식이냐 아니면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이냐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은, 즉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고, 또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발생된, 대주주가 주식을 갖고 있음으로써 차익, 처분에 대한 그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데, 소액주주, 즉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만약에 상장 주식을 소액주주가 가지고 그 소액주주가 상장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그 처분 이익,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복잡한 방식의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세법 개정을 통해서, 자, 그동안 그 증권 시장의 안정화라든지 외국 투자자들을 위해서 각종 우리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주식,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아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법 개정을 통해서 2023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정화됐고, 더 이상 이제 비과세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자,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바로 이제 상장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자,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이제 2023년부터 과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의 20%, 과세표준에 만약에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과세는 바로 2023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국내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해외 주식이라든지 상장 주식이 아닌, 즉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생 상품이라든지, 자, 이러한 것들은 25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 공제를 넘어선 이익에 대해서 과세 표준으로 봐서 20%, 3억 초과 2억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는 25%의 세율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 공제는 상장 주식은 5천만 원, 해외 주식, 뭐 비상장 주식, 채권, 자, 이런 것들은 합쳐서 25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자, 주식을 상장 주식을 처분했을 때 내가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즉 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고, 반면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즉 내가 산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 이익이 되겠지만 내가 산 주식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손실이 발생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손실이 발생된 손실 금액은 그 다음 연도 이익이 발생됐다. 자, 그러면 상계를 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이율공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올해도 손실이 나고 내년에도 손실이 났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연도 2월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도 손실이 났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연도까지 2월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3년 동안 2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3년이 되는 시점까지도 손실이 났다. 자, 그러면 내가 최초에 손실이 발생된 건 이제 사라지는 거죠. 3년까지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만 2월 공제가 적용이 되는 거고, 자, 이게 바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3년간 2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금융투자 소득은 증권이라든지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되는, 즉 이러한 금융투자 소득, 즉 주식 양도차익이라든지 파생상품이라든지 채권 양도차익이라든지, 자, 이런 것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득으로서 주식, 채권, 증권, 예탁증권 등 증권 상품과 파생 상품을 말하는 겁니다. 자, 중개형 ISA. 자, 이게 지금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비과세 혜택을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자, IS라는 것은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라고, 즉 증권 계좌를 얘기를 하는데 이미 2016년도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2016년에 나와서 뭐 이 IS에 뭐 예금 적금이라든지 뭐 펀드라든지 아니면 뭐 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산을 한꺼번에 넣어서 거기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뭐 비과세, 분리과세, 뭐 그다음에 손실과 이익을 상계할 수 있는, 즉 손익통산 등의 혜택을 받는 계좌였다는 거죠. 자, 이게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개설된 이 ISA가 별 인기가 없었는데, 자, 갑자기 중개형 ISA가 폭발적으로 인기가 늘어났죠. 자, 그러면 2016년에 나온 ISA는 인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왜 중개형 ISA라는 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누리냐? 자, 바로 세법 개정이 됐다는 겁니다. 자, 세법 개정이 돼가지고 결국은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법 개정을 통해서 2023년부터 중개형 ISA를 통한 국내 상장 주식과 주식형 뭐 공모펀드 투자 수익은 전면 비과세하기로 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2023년부터 상장 주식, 즉 일반적인, 자, 기존의 2016년도에 개설된 ISA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 2023년부터 상장 주식에서 발생된 주식 양도차익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가 되죠. 자, 왜 5천만 원 이상이냐? 바로 기본공제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을 공제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상장 주식에서 발생된 양도차익,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벌어들인 수익이 5천만 원 이상을 낼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자, 이러한 세금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증권회사에 기존의 2016년도에 뭐 ISA 계좌라든지 아니면 다른 증권 계좌를 개설해서 2023년부터 그 증권 계좌를 통해서 주식 양도 차익이 5천만 원을 넘어섰다. 자, 그러면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개형 ISA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5천만 원 이상 수익 상장 주식에서 상장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 벌어들인 이익이 5천만 원을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파격적인 혜택이죠. 자, 그래서 중개형 ISA는 주식 양도 차이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 대신에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을 얼마까지 한도를 두었냐? 바로 1억 원까지 한도를 두은 겁니다. 자, 그래서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 1억 원어치 사서 그 1억 원어치 산 상장 주식에 대해서 매각을 했을 때 차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자, 대신 1년의 기간 동안은 2천만 원이 최고 한도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2016년도에 뭐 ISA를 개설했다든지 아니면 현재 주식 투자를 뭐 증권회사에 뭐 증권 계좌가 중개형 ISA가 아니다 그러면 자, 빨리 중개형 ISA로 갈아타시고 대체를 하고 또는 중개형 ISA에 가입을 하셔서 주식을 이제 거래를 하면 2023년부터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도 과세가 되지 않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자, 양도소득이, 그러니까 소득세 과세 대상 이제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개인이 토지라든지 건물 등 이런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분양권이죠. 자, 분양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청약을 넣죠. 자, 청약을 넣고 그 청약에 당첨이 되면 자, 계약금만 넣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금만 넣으면 이 계약금을 넣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도금 대출로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준공이 되면 잔금 납부를 하고 이제 소유권을 이전을 해옵니다. 자, 그런데 계약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잔금 납부 시점까지에 있는 그 기간 동안의 권리, 자, 이것을 분양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분양권을 매각을 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 뭐 청약이 뭐 로또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이유는 서울에서 청약이 뭐 당첨이 되면 그 분양권이죠. 계약금만 납부를 하고 잔금 납부는 최종적으로 잔금 납부 기간까지 있는 그 상태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분양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분양권이 뭐 당첨만 된다고 하더라도 뭐 시가가 뭐 피가 뭐 수억 원씩 붙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이 이런 토지, 건물, 주택의 양도라든지 또는 부동산 분양권이라든지 뭐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자, 이것을 양도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은 과세 대상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 양도 시점에 바로 일시적으로 과세를 하는 겁니다. 자, 취득 시부터 양도 시점까지 오랜 기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 기간에 대해서 뭐 시가가 계속 주택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올랐겠죠. 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 주택 가격이 올랐으면 한 번의 양도 시점의 처분으로 인하면서 실현된 그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양도소득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해서 뭐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자, 또는 손해를 본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소득세 과세 요건,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이 네 가지 요건 중에서 과세 대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납세 의무자는 바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이것을 납세 의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자, 우리 소득세법 제2조에서는 납세 의무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즉 개인은 이 법에 따라서 각자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하는데, 자, 어떠한 개인이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냐? 바로 거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주자이기 때문에 거주자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거주자인 경우, 자, 개인이 거주자인 경우는 자,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소득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발생된 소득, 뭐 일본에서 발생이 됐다, 뭐 미국에서 발생이 됐다. 자, 그러면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뿐만 아니라 외국, 뭐 일본, 미국에서 발생된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소득세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거주자가 아니라 비거주자다. 자, 그러면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바로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겁니다. 즉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손흥민이 있죠. 자, 손흥민은 거주자인가요? 비거주자인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프로 골프 LPGA 투어 하는 프로 골프 선수들이 있죠. 거주자인가요? 비거주자인가요? 자, 판단하기 어렵죠. 자, 추신수 거주자인가요? 비거주자인가요? 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주자에 대한 개념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되게 애매모호해서 실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판단하기 어려운 게 자, LPGA 투어 선수들이죠. 자, LPGA 투어 골프 선수들이 뭐 한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막 90일 정도만 국내에 있고 뭐 계속 골프 경기하러 뭐 나머지 기간은 뭐 해외로 돌아다닌다고 했을 때, 자, 이것을 거주자로 봐야 되냐 비거주자로 봐야 되냐? 자, 거주자로 보면 그 LPGA 투어 상금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데, 비거주자로 본다? 자,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논쟁이 되는 게, 실무적으로 논쟁이 되는 게 어떤 논쟁이 발생이 될까요? 자, 내가 그 입장이 된다 그러면 나는 가급적 비거주자, 자,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니고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를 하고 싶겠죠. 자, 그런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거주자로 보고 싶은 겁니다. 왜?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소득세에서 납세 의무를 판단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물론 국내에서 뭐 회사를 다니고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국내 주식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되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자, 문제는 내가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이 됐을 때 그 해외 소득을 나의 국내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바로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게 거주자냐 비거주자라는 것, 비거주자냐 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자, 원천징수 의무, 그래서 다음에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데, 그것도 바로 거주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비거주자, 내국법인, 자, 이러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즉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겁니다. 즉 원천징수 의무를 진다는 거죠. 자, 여기 한국에서 소득이 1억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일본에서도 일을 해서 소득이 1억이 발생이 됐죠. 자, 그러면 내가 거주자다 그러면 한국 소득 1억 원과 일본 소득 1억 원을 합산해서 2억 원이 합산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거주자가 아니고 비거주자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비거주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 즉 국내 원천 소득인데 2억 원인데 요거 오타입니다. 여러분들 2억 원이 아니라 국내 원천 소득인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1억 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주자다 그러면 한국 소득 1억 원, 일본 소득 1억 원 합산해서 2억 원이 과세가 되는 거고, 비거주자다 그러면 자, 국내 원천 소득, 자, 국내 원천 소득인 바로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1억 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2억 원이라고 오타가 났는데 자, 2억 원이 아니라 자, 1억 원이라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주자는 한국, 일본에서 벌어들인 소득 2억 원에 합산해서 과세를 하고 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발생된 국내 원천 소득 1억 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2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입니다. 자, 오타가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주자, 비거주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자, 법 규정은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자, 거주자라는 것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국적이나 뭐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 거주 기간이라든지 직업, 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는데 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주자를. 자,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소를 하지 않았다. 즉 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 생활관계가 국내이냐, 이 생활관계가 국내이냐, 이 생활관계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 국내에 없으면 비거주자인데 이 생활관계라는 것이 아주 주관적이라는 거죠.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생활관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뭐 직업이라든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뭐 국내에 있냐, 또 국내에 뭐 자산이 국내에 많이 있냐. 자, 이런 생활관계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 즉 183일 이상 거소를 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판단 근거는 바로 생활관계가 국내에 있냐 없냐, 이 생활관계가 국내에 있냐 없냐, 자, 이것을 따져서 과세관청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내에 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가 바로 이거죠. 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때, 자, 요거는 뭐 클리어합니다. 판단이 금방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두 번째가 아주 애매모호하고 또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자,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아까 예를 들었던 손흥민 국내에 183일 이상 있을 수가 없죠. 자, 영국에서 프리미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소 없죠. 거소 183일 이상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으면 거주자가 되는 거고 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면 비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혼을 했다. 자, 그러면 가족들을 몽땅 영국으로 데려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 말고 또 애매한 게 직업 자산 상태. 자, 그러면 직업 또는 자산이 만약에 국내에 많은 자산이 있다. 자, 그러면 그 자산 상태를 보고 거주자로 볼 거냐, 비거주자로 볼 거냐, 매우 판단하기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외국 선박, 뭐 우리가 뭐 항공기 승무원, 뭐 외항 선박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사조, 뭐 참치를 얘기하죠. 참치 잡으러 뭐 전 세계 바다를 떠돌아 다닙니다. 자, 또는 항공기 승무원, 뭐 스튜어디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전 세계 비행기 타고 다니죠. 자, 물론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항공기가 많이 못 다니지만 자, 예전에 자, 이렇게 외항 선박, 뭐 참치 잡으러 전 세계 바다를 떠돌아 다니고 스튜어디스 전 세계 비행기로 돌아다닙니다. 자, 이러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이외의 기간 중 통상 체제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다. 자, 그러면 거주자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바로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가진 자가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습니다.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국내에 입국해서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아야 하는 때는 비거주자로 보고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국외에 거주 또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또는 외국 법령에 의해서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봐서 다시 국내에 들어올 일이 없다는 경우, 자, 그랬을 때 비거주자로 본다는 거죠.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봐서 비거주자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외항 선박이라든지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이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봐서 비거주자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외 파견 임직원 등은 어떻게 판정을 할 것이냐. 자, 국외로 파견된 임원 또는 국외로 파견된, 자, 회사가 뭐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뭐 일본, 미국에 있다. 자, 그러면 일본, 미국으로 파견된 임원, 직원 등에 대해서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어떻게 판정을 할 것이냐. 자, 그러면 그 판정 기준은, 자,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 법인이죠. 자, 해외 현지 법인이라는 것은 내국법인이 뭐 100%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 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 상태로 봐서 파견 기간이 끝난 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으로 인정이 된다. 그래서 뭐 일본에 있는 또는 미국에 있는 회사로 법인으로 파견을 가는데 뭐 3년간 파견 또는 뭐 1년 또는 3년 파견 기간 종료 후에 다시 한국으로 온다. 자, 그랬을 때는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파견 기간이 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파견 기간이 계속해서 거기서 파견 뭐 10년, 20년 있는다 그러면 뭐 그것은 거주자에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것은 비거주자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국내 생활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가 언제이냐? 자,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이 바로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언제냐?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한 날의 다음 날,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 바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주소가 아니라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거주 기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자,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는데 이 거주 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는 겁니다. 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출국한 날, 즉 입국일의 다음 일로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 출국 후에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서 그 출국 목적이 뭐 명백하게 뭐 출장 가거나 뭐 이런 일시적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일과세 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제외동포 뭐 우리 뭐 사할린 동포라든지 뭐 여러 제외동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제외동포가 입국한 경우에 거주자로 볼 것이냐, 비거주자로 볼 것이냐. 그래서 제외동포가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서 그 목적이 만약에 단기 관광이라든지 뭐 또는 질병의 치료라든지 또는 병역 의무의 이행이라든지 뭐 그밖에 친족의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고 업무와 무관한 사유에 해당이 되고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이 된다. 자, 그랬을 때는 그 해당 기간은 바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183일 이상이 지났다 하더라도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거주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인 경우인데, 자,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 모든 것에 대해서 합산해서 과세가 되고 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개인으로서 거주자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자, 그러한 사례, 자,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러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